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병원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간면외과에 근무하는 송승일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치아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충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임플란트는 어떤 경우에 하는 치료인가요?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됐을 때, 이가 빠졌을 때 그 치아를 다시 만들어주는 보철 치료 중에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뼈에 박혀 있는 이런 기둥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임플란트 또는 이제 픽스처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위에다가 보철물, 치아 모양을 만들어서 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치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치아랑 가장 비슷한 형태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교합력을 발휘할 수 있고 충분히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주변 치아에 위해를 가하거나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최대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를 전체 비용의 30% 정도만 부담을 하고 평생 2개까지 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죠. 이런 나라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리죠. 네, 감염이라든지 이런 합병증 이런 것들도 흔하진 않지만 생길 수 있다. 임플란트 하라 그러면 진짜 무섭고 엄청나게 큰 수술일 것 같은데 뭔가 치료 기간과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환자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겁먹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이를 뽑는 것보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발치, 이를 빼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잇몸에 뼈가 차면서 잇몸이 아물게 되는 거죠. 그때 임플란트라고 하는 이런 픽스처를 뼈에다 심게 되는 거고요. 이 픽스처가 주변에 심겨져 있는 뼈하고 단단히 붙어야 되죠. 대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치아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데까지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면 심는 시작부터 해서 이가 완전히 들어가서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되는 시기까지는 한 넉 달에서 5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 안타깝지만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뼈가 너무 없다든지 뼈 이식을 하더라도 충분한 높이와 길이를 높이와 넓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플란트 주변에 골괴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뼈 이식을 했을 때 감염의 리스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신적인 상태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의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영구적인 건가요? 임플란트 픽스처를 뼈에다 심게 되는데 이게 뿌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수명은 픽스처가 잘 식립이 된다면 반영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치 하고 비슷한 수명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치주염이 생길 수 있듯이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빠지거나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수명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치아를 관리를 잘하면 오래 쓸 수 있듯이 임플란트도 관리를 잘 하시면 정말 오랫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관리 잘하는 꿀팁 알려주세요. 환자분들이 제 임플란트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이 많이 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치아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임플란트하고 자연치 사이가 되면 음식물을 씹게 되면 얘는 움직이지 않는데 얘가 움직이니까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거죠. 이걸 식편압입 푸드패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닦고
음식물을 잘 제거해주기 위해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관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임플란트 치료하고 나서 부작용은 없나요? 자, 임플란트는 뼈에 심는 거기 때문에 뼈가 있는 곳의 구조물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위턱의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임플란트를 심고자 했을 때 뼈가 별로 없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있어서는 뼈를 이식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뼈 이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감염을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로 아래턱에는 이 턱뼈 안에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이거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이 입술에 분포를 해요. 그래서 입술의 감각을 지배를 하거든요. 이 신경이 지나간 어금니 같은 부분에 임플란트 길이를 잘못 계산을 해서 임플란트가 신경을 건드리거나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입술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신경과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건드리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겁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뼈가 충분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이드 임플란트라 그래서 CT를 찍은 걸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상에서 가장 좋은 위치 또 안전한 위치를 컴퓨터상에서 잡고요. 그거를 입안에서 시술할 때 쓸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듭니다. 가이드 장치를 만들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임플란트는 되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예요. 단 자연 치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첫 번째로 임플란트를 할 일이 없게끔 치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임플란트를 만약 하게 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치료를 결정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송승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